오늘 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정은혜입니다. 중동 사태로 금융시장이 예상보다 크게 출렁이고 있습니다. 어제 코스피 지수는 무려 12% 넘게 폭락했고요. 환율도 급등세로 전환하면서 불안감을 키우고 있는데요. 이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국제유가가 급등세지만요. 국내 기름값은 좀 따져볼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주유소에서 파는 기름은 이미 몇 달 전에 싼 가격에 들어와 저장해둔 비축유들인데요. 전쟁 소식이 들리자마자 가격표를 갈아치우는 모습이 과연 정상일까요? 국제유가가 오를 때는 늘 즉각 반영하고 내릴 때는 늘 거북이 걸음을 하는 비대칭적인 모습이 나타나곤 하는데요. 이런 현상이 지금 국민들의 불안을 더 부추기고 있는 건 아닌지 묻게 됩니다. 시장이 공포에 질려 있을 때 누군가는 그 공포를 이용해 이득을 취하곤 하는데요. 정부의 엄격한 감시가 절실한 시점입니다. 정부가 담합에 나선 주유소들의 행태를 조사하고 중동 상황 점검과 위기 대응에 적극 나서겠다고 하는데요. 모쪼록 금융시장과 실물 경제가 과도한 불안감을 덜고 오늘은 보다 안정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3월 5일 목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의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농수산 이슈 시간에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농지 전수조사를 지시한 배경과 농업계의 반응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궁금한 뉴스 시간에는 파랗게 질린 주식시장과 금융시장의 충격파가 올해 금리 결정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돈이 지은 세계 시간에는 냉전시대 산문인 티타늄으로 세운 스페인 빌바오 구겐하임 뮤지엄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 샵 9730으로 보내주세요.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농지가 투기 대상이 되어버렸다면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농지 전수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전국 농지를 대상으로 누가 소유를 했는지,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 그 실태를 파악하겠다는 건데요. 오늘 농수산 이슈 시간에는 대통령이 농지 전수조사를 지시한 배경과 또 농업계 반응 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국농정신문 원재정입니다. 네, 먼저 이재명 대통령이 농식품부 장관에게 농지 전수조사를 지시한 배경부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지난달 24일 국무회의가 열렸는데요.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농지 문제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농지가 투기 대상이 돼버렸다면서 이 헌법에 경자유전이라 써놓고는 법률을 만들어서 온갖 방식으로 위헌 행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질타했는데요. 네. 그리고 또 농사를 짓겠다고 땅 사놓고 안 지으면 매각 명령을 하게 돼 있는데 매각 명령을 한 사례가 없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현행 농지보전제도가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강한 문제 제기를 한 것입니다. 네, 농지 제도에 여러 문제가 있으니 농지 전수조사를 해서 실태를 파악해보라 그런 거네요. 네, 맞습니다. 정부가 실태 조사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굉장히 유명무실합니다. 기본적으로 조사 인력이 부족한데요. 전문 지식이 없는 은명 공무원 한 명이 마을 이장들에게 구두 확인을 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네. 대통령이 언급한 농지의 매각 명령도 영농 사실 확인, 실태 조사 등을 통해서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난 뒤에 이행 명령, 이행 강제금 부과, 청문 절차 이런 것들을 거쳐야 하는데 이게 이제 시간도 많이 걸리고 절차도 굉장히 복잡합니다. 공무원이 농지 매각 명령 하나의 업무만 할 리도 없고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 농지 매각 명령 등은 작동하기 어려운 제도라는 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번에 이 대통령이 농지관리주무부처인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에게 직접 필요하면 인력을 대규모로 조직해서 농지의 전수조사를 하라 이런 지시를 내렸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어느 때보다 기대감이 높은 상황입니다.
네, 이 농지 보전 제도가 유명무실하다 보니까 농지 면적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고요? 예, 농지 면적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국가 데이터처 자료를 말씀드려보면 2024년을 기준으로 전국에서 경작이 가능한 농지 면적은 150만 5천 헥타르인데요. 이건 전년 대비 약 0.5% 감소한 수치입니다. 2013년 이후 12년 연속으로 농지 면적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 농지 면적이 얼마나 있어야 적정한가 이런 것도 궁금하실 텐데 지난 윤석열 정부 때 식량 안보를 위해 필요한 농지 면적을 150만 헥타르로 정리했습니다. 그러니까 2024년 농지 면적이 식량 안보의 마지노선인 150만 5천 헥타르로 필요한 최소 면적에 근접해 있는 상황인데요. 문제는 2025년의 농지 면적은 150만 헥타르 이하로 줄어들 것이라는 게 농업계에서 전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난 2021년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농지 투기 사건 이후죠. 농지법이 한층 강화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맞습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농지법을 대폭 개정한 바 있습니다. 농업인의 농지 취득 조건이라든가 농지 실태조사 의무화처럼 이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었는데요. 하지만 이 정도의 규제 강화 조치로는 농지법이나 농지 제도가 갖고 있는 여러 한계를 해결하기엔 역부족인 상황이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이 농지법이 갖고 있는 한계가 뭐가 있을까요? 이 헌법에서는 농사를 짓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하게 한다는 경자유전의 원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농지법에서는 농민 외에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다양한 예외 조항이 존재하는데요. 네. 특히 상속농지라든가 주말농장이나 체험농장용 농지는 농민이 아니어도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법인이 투자를 하는 경우라든가 공공사업의 보상용 대토 등은 비농민이 농지를 합법적으로 소유할 수 있게 좀 열어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헌법에서는 소작제 금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작제라는 건 땅 주인에게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고 그 대가로 지대, 그러니까 소작료를 내는 걸 말하는데 2020년 현재도 농민의 절반 이상이 농지를 빌려서 농사를 짓고 있는 임차농입니다. 네. 법과 현실이 제각각인 상황인 거죠. 그렇군요. 농지가 유지될 수 있는 대책이 좀 필요한 상황이라는 건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할 것 같아요. 네, 농사를 짓는 농민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를 위해서도 농지가 유지되고 보존되는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앞서도 국민 전체의 안전한 식량 생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150만 헥타르의 농지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인데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이마저도 지키기 어려운 처지가 됐습니다. 네. 농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 단추가 현재로서는 대통령이 지시한 농지 전수조사라고 생각합니다. 이 농지 전수조사는 전국 농지의 소유 형태가 어떤지, 이용 형태가 어떤지 모두 조사해서 이 실태를 파악하는 건데요. 이 과정에서 영농 위반 사례라든가 또 편법으로 농지를 취득한 경우 불법 임대차 등을 일제히 정리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다고 봅니다. 특히 농지 전수조사는 공익직불금이라든가 농민수당처럼 농민이 아닌 사람이 이걸 받고 있는 부정수령 등의 문제도 한꺼번에 적발할 수 있는 중요한 작업입니다. 네, 하지만 전국 농지를 하나하나 조사를 한다는 건 시간이나 비용이 좀 많이 들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과거에도 이 농지 전수조사 필요하다는 요구가 많았는데 그때마다 시간과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많이 든다는 이유로 무용론이 나왔고 네. 농지 전수조사를 실행할 수 없었습니다. 농지가 농사에 활용되지 않은 사례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국민 먹거리 생산 기반인 150만 헥타르 농지를 지키는 일은 불가능해지는데요. 이 현재의 농지 감소 추세는 어떤 타협도 할 수 없는 단계가 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통령도 송미령 장관에게 필요하면 인력을 대규모로 조직해서라도 농지 전수조사하라 이런 지시를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한편에서는 이 농지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높은 것도 있어요. 국회에 계류 중인 그 농지법 개정안 대부분도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내용이라고요. 예, 맞습니다. 국회에 현재 농지법 개정안이 35개나 발의돼 있습니다. 이 한국농정신문에서 농지법 개정안 내용들을 좀 하나하나 살펴봤더니 농지 규제 완화가 주를 이뤘습니다. 개정안 내용 중에 조금 더 이러해도 되나 싶은 것들을 좀 몇 개 설명을 드리면 개인 누구나 3년 이상 농지 소유 시 임대나 무상 사용을 허용하라 이런 내용이 있는 개정안도 있고요. 네. 현행법상에는 농업지능지역에서는 주말농장, 체험농농을 위한 농지 소유를 허용하지 않고 있는데 몇몇 개정안들은 주말 체험농농과 치유농업까지 농업지능지역에서 농지 임대차는 물론 농지 소유까지 허용하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청와대가 농지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 또 국회 농지법 개정안 상황은 상반돼 있고요. 이 많은 농지법 개정안들이 무더기로 본회의를 통과하면 농지 전용 문제는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우려가 큽니다. 네, 그럼 시민사회단체나 농민단체 여론은 어떻습니까? 예, 그간 농지 투기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해온 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 그러니까 경실련은 이재명 대통령이 농지 전수조사 및 비영농 농지 강제 매각 검토 지시를 한 것은 농지의 본래 기능과 공익적 성격을 재확인한 의미 있는 발언이라고 환영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농지 총량 관리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농지를 전용하거나 개발하는 경우 그 면적만큼 대체 농지를 마련토록 하고 또 행정통합법 등의 농지 훼손 독소 조항도 개정해야 한다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네. 농민단체인 전국 농민의 총연맹은 성명을 통해서 무엇보다 영농 중심의 농지 관리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농지를 소유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농지들은 공공재로 여겨서 정부가 적정한 가격을 매입한 후에 농지를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청년이라든가 귀농인들에게 농지가 사용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하는 것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농지가 실제 농사를 짓는 농민들에게 잘 쓰일 수 있도록 농지 관리 체계를 잘 만들어야겠습니다. 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의 농수산 뉴스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미국과 이란의 전쟁 상황이 우리에게도 직접적인 공포로 다가온 상황입니다. 유가 급등에 대비해서 주유 행렬이 이어지는가 하면 최근 급상승 기록을 경신해온 우리 증시는 사상 초유의 폭락 사태를 경험하기도 했는데요. 전쟁이 장기화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서 앞으로 물가나 금리 상승 우려가 걱정입니다. 오늘 이런 금융시장과 관련한 궁금한 뉴스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할게요. 리딩 투자증권 김세환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3일절 연휴 동안에 그 중동 전쟁 이슈가 발발했어요. 어제 그제 우리 시장에도 고스란히 반영이 되고 있는데 마치 우리가 전쟁이라도 난 듯 조금 지나치다 할 정도로 그 강도가 큰 것 같습니다. 이런 시장 반응 어떻게 보십니까? 네, 현장에서 투자자분들 만나보면 한마디로 패닉에 가까운 공포를 느끼고 계십니다. 네. 불과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코스피 6,300선을 넘보며 축제 분위기였는데 갑자기 찬물이 끼얹어진 상황이니까요. 보통 이런 리스크가 터지면 주식 같은 위험한 자산에서 돈을 빼서 채권처럼 안전한 곳으로 숨는 게 정석입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는 주식도 떨어지는데 안전해야 할 채권 가격까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유가가 급등하면서 결국 물가가 다시 오르고 그러면 금리도 안 내려가겠구나라는 공포가 시장 전체를 뒤덮었기 때문입니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숨을 곳이 없는 아주 당혹스러운 상황인 거죠. 근데 채권뿐만이 아니라 금 같은 안전 자산도 좀 약세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런 이례적인 상황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원래 불안할 땐 금이라는 얘기도 있죠. 그런데 이번엔 금값마저 주춤합니다. 안전지대로 기능해야 할 미국 국채 위상이 예전 같지는 않은 가운데 남아있는 안전자산은 달러와 금뿐인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달러로 그 수요가 집중되고 그동안 가격이 많이 올랐던 금에는 오히려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금 가격이 약세를 나타낸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현금 확보 움직임이 나타난 것인데 지금은 어떤 자산이 좋으냐를 따지기 전에 시장 전체가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대한 해일 앞에 얼어붙어 있는 상태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인플레이션, 즉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고 하셨는데요. 이번 사태가 가뜩이나 높은 물가에 혹시라도 기름을 붓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청취자분들이 가장 피부로 느끼시는 게 기름값일 텐데요. 네. 지금처럼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야기가 나오면 에너지 가격은 통제가 안 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제유가가 10% 상승할 때 소비자 물가에는 직간접적 영향을 포함하여 약 0.2%포인트 내외의 상승 압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고요. 더불어 환율 또한 약세를 나타내면서 수입 물가 경로를 통해서 추가적인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중동 관련 이벤트는 최근 몇 년간 심심치 않게 발생했어요. 근데 미국이 직접적인 공습에 나선 건 충격적이기도 하지만 이번 분쟁이 이전과 혹시 특별히 다른 부분이 있습니까?
네, 최근 15년간 중동 이벤트가 약 10번 정도 있었고요. 근데 이번은 차원이 좀 다릅니다. 우선 이란의 최고 지도자가 사망했고 네. 미국은 정권 교체까지 언급하고 있죠. 물러설 곳이 없는 이란이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20%가 지나는 호르무즈 해협을 쥐고 흔들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상황이 얼마나 장기화될지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는 건데요. 결국 상승한 에너지 가격이 얼마나 지속될지 여부는 아직은 불확실하지만 이 리스크를 반영해서 채권 시장에서는 미 연준의 올해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을 연 2회 또는 3회에서 연 1회 또는 2회로 낮췄습니다. 네, 근데 사실 지난주에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했을 때 그때만 해도 이런 전쟁 변수는 상상할 수 없었어요. 근데 미국이 금리 인하 속도를 줄인다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 보십니까? 유가 급등으로 인플레이션 우려가 생기는 것은 전 세계 공통 요인이지만 네. 특히나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나 일본, 대만 등 아시아 국가들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다만 질문 주신 우리나라 기준금리 전망의 경우 상대적으로 큰 변화가 있지는 않은 상태였는데요. 그 이유는 지난주에 있었던 한국은행 금통위에서 발표된 뉴스 때문입니다. 네, 지난주 금통위에서 어떤 뉴스가 있었습니까? 먼저 작년 하반기부터 지금까지 약 1년 정도의 기준금리와 채권 시장 움직임을 미국과 비교해서 좀 말씀드려 볼게요. 네. 미 연준이 작년 하반기에 3번 기준금리 인하를 했고 올해도 여전히 인하 기대감이 남아있는 것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작년 7월 이후 있었던 6번의 회의에서 계속해서 기준금리 동결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기준금리 인하를 하지 못하고 동결하고 있는 이유는 아무래도 환율과 부동산 문제 때문이고요. 오히려 채권 시장에서는 혹시라도 기준금리를 올려야 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그동안 컸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우리나라는 오히려 기준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었군요. 네, 맞습니다. 기준금리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동결, 즉 작년 7월부터 2.5%에서 유지하고 있었지만 채권 시장 금리는 보통 미리 움직이기 때문에 향후 기준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2월 금통위 결과가 그 걱정을 씻어줬습니다. 어떻게요? 좀 더 구체적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기준금리는 만장일치 동결이었고 이 부분은 이미 예상을 한 것이어서 새로운 뉴스는 아니었고요. 네. 다만 채권 시장에 좀 긍정적으로 작용했던 내용은 올해와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새로 발표했는데 올해 성장률을 올렸지만 예상한 수준이었고 다만 뜻밖의 내년 경제 성장률을 기존 1.9%에서 1.8%로 낮춘 것이었습니다. 성장률 0.1%포인트 내린 것이 무슨 큰 차이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네. 반도체 중심으로 그 수출 호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수 경기는 부진하죠.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한국은행이 향후에 기준금리 인상으로 전환하는 데는 좀 신중할 것으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0.1%포인트가 나름 의미가 있는 변화이자 큰 재료였습니다. 그렇군요. 이 한국은행이 시장을 안정시키는 말도 했다면서요. 네, 이창현 총재가 시장 채권 금리와 기준 금리의 차이가 과도하다라고 언급했고요. 네. 즉 채권 시장 금리가 향후 인상 가능성을 선반영해서 움직임 폭이 과도하다라는 뜻인데요. 만약 이런 과도한 쏠림 현상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시장 안정 차원의 단순 매입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시장의 과한 불안을 정책적 코멘트로 다독여준 것이죠. 네, 그러니까 한은이 사실상 시장에 돈을 풀어서 금리를 누르겠다, 안심해라 좀 그런 이야기인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 전쟁의 여파로 물가가 계속 오르는 상황이 전개가 된다면 한은이 채권을 사서 돈을 푸는 게 물가를 더 자극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네, 그렇게 보실 수도 있지만 한국은행이 언급한 단순 매입은 시장에 돈을 계속 공급하는 양적 완화와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지금처럼 전쟁 같은 돌발 변수로 채권 시장에 공포가 퍼지면 금리가 비정상적으로 치솟는 변동성이 발생하는데요. 변동성이요? 네, 맞습니다. 한은은 이 불길을 잡는 소방수 역할을 하겠다는 뜻에 가깝습니다. 즉 물가에 영향을 줄 정도로 돈을 많이 풀겠다는 것은 아니고 시장이 너무 한쪽으로 쏠려서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형성되는 것을 막는 안정장치인 셈이죠. 금리가 너무 급격하게 튀면 우리 경제의 뿌리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끔 잠시 보살펴주는 조치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번 금통위에서 처음 도입된 그 한국형 점도표 그걸 본 적이 있는데 이게 화제가 됐다고 합니다. 이 점도표라는 게 뭔가요? 네, 이 K 점도표라는 게 이번 회의의 백미였죠. 네. 이거를 설명하려면 먼저 포워드 가이던스라는 용어부터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네네. 쉽게 비유하자면 중앙은행은 거대한 배의 선장과 같습니다. 선장이 아무 예고 없이 갑자기 핸들을 꺾으면 배에 타고 있는 승객들, 즉 기업이나 국민들은 중심을 잃고 넘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선장이 미리 예고 방송을 해주는 것이 바로 포워드 가이던스입니다. 우리말로는 선제적 안내 지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시장이 기준금리 변화에 미리 대비할 수 있게 해서 경제에 충격이 가지 않도록 만드는 일종의 예고제인 셈입니다. 네. 미 연준은 이 안내 방송을 아주 시각적으로 보여줍니다. 그게 바로 점도표라는 건데요. 금리를 결정하는 19명의 위원이 나는 올해 말 금리가 이 정도 수준이 적당하다고 봐 라며 각자 점을 하나씩 찍어서 공개하는 겁니다. 점들이 기존의 금리보다 위쪽에 있으면 앞으로 금리가 오르겠구나라고 알 수 있고 네. 아래에 있으면 이제 금리가 내리겠구나라고 알 수 있는 시기입니다. 아, 그럼 한국은행도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까? 네, 그 한국은행도 이 안내 방송을 기존에도 하고 있긴 했습니다. 아, 네. 2022년부터 앞으로 3개월 내에 금리를 올릴지 내릴지 위원들 중에서 몇 명이나 찬성하고 반대하는지 구체적인 숫자로 밝히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당분간 긴축 기조를 유지하겠다라는 식으로 좀 추상적으로 말만 했다면 이때부터는 위원 6명 중 5명은 금리를 이만큼 올리는 게 좋겠다고 합니다. 라는 식으로 조금 더 명확하게 힌트를 준 것이죠. 네. 그리고 이번 2월 금통위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 K점도표라는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미국은 1년 뒤, 2년 뒤 같은 조금 더 먼 미래를 향해 각자 점을 하나씩 찍는 방식이라면 네. 한국의 K점도표는 앞으로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 좀 더 집중을 합니다. 가장 큰 특징은 금통위원 한 명당 점을 기본, 낙관, 비관 3가지 시나리오를 가정해 3개씩 준다는 점입니다. 네. 금통위원들이 총재 포함 총 7명이니 21개의 점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21개의 점을 찍으면 위원들의 속마음을 아주 상세하게 알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위원이 나는 금리가 동결될 것에 점 2개를 찍고 네. 나머지 1개는 혹시나 물가가 다시 뛰면 올릴 수 있어 라는 식으로 자신의 생각을 확률적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렇군요. 네, 덕분에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한국은행이 앞으로 6개월 동안 어떤 고민을 하고 있고 어떤 변수가 생기면 핸들을 어디로 꺾을지 훨씬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그렇겠네요. 그렇다면은 이번에 그 K 점도표 21개의 점은 어떻게 결과가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이번 중동 사태 발발하기 전이잖아요. 네, 우선 전이긴 하지만 결과부터 말씀드려보면 21개의 점 중 16개가 현재 기준금리 2.5%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네. 인상을 생각하는 점은 단 1개뿐이었고요.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중동 사태 발발이라는 새로운 재료를 반영해서 다음 발표되는 점도표에서 인상을 생각하는 점이 1개보다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겠죠. 네네. 다만 하느니 금리 인상 기조로 급격하게 전환한다는 신호를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금융당국이랑 협력해서 채권과 외환시장 안정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유가가 급등한 수준에서 예상보다 오래 지속될 경우에도 유류세 인하 등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제한시킬 정부의 대응 여력 또한 충분한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네. 어쨌든 앞으로의 기준금리 전망을 더 명확하게 알려주려는 노력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최근 미국은 그 반대 행보를 예고해 왔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한국은행이 친절한 가이드를 자처하면서 소통을 늘리는 사이 미 연준은 정반대 행보를 예고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차기 의장으로 유력한 케빈 워시는 중앙은행은 오히려 말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거든요. 네. 그는 연준이 미리 금리 계획을 예고하는 포워드 가이던스가 오히려 독이 된다고 봅니다. 사실 어느 쪽이 정답이다라고 딱 잘라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정보를 많이 주면 정책 효과가 미리 반영되어 반감될 수도 있고 반대로 말을 아끼면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거든요. 네. 다만 당장 채권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번에 한은이 제시한 이 21개의 점이 현재의 안개를 걷어내는 데 도움이 됐던 건 분명해 보입니다. 네, 그래서 좀 정리를 하자면 네.
네, 무엇보다 지금처럼 어제 같은 경우에도 코스피가 10% 넘게 빠지고 너무나 불안한 상황이죠. 맞아요. 그래서 중동발 전쟁 위기로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시기에는 투자자들도 우리 일반 국민들도 말할 수 없는 불안함을 느끼기 마련입니다. 네. 한국은행이 소통을 강화하는 이유도 결국 이런 불확실성에서 길잡이 역할을 하겠다는 고민의 결과라고 봅니다. 정책 당국 역시 물가와 경기라는 두 마리 토끼 사이에서 정말 어려운 결정을 내리고 있겠지만 이런 투명한 소통이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을 믿고 기다려줄 수 있는 신뢰의 바탕이 되어주길 기대해 봅니다. 네, 중동 사태 이후 모든 게 불확실한 상황인데요. 현재 시점에서 금융시장과 관련한 궁금한 뉴스 함께 살펴봤습니다. 리딩투자증권 채권 세일즈팀 김세환 팀장과 함께 날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세계적인 건축물과 자본시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돈으로 지은 세계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경제 이야기꾼 김치영 경제뉴스 큐레이터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건축물의 이야기를 해주실 건가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세계 금융시장의 뭐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뉴욕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네, 빌딩 얘기 좀 했잖아요. 맞아요. 오늘은 미국이 아니라 유럽으로 좀 떠나보겠습니다. 오, 좋습니다. 어딜까요? 그중에서도 스페인으로 한번 가볼까 합니다. 스페인 저 정말 가고 싶은 곳인데 스페인에는 그렇게 유명한 건축물이 정말 많잖아요. 그렇죠. 특히 바르셀로나 그 유명한 대성당 사그라다 파밀리아 혹시 그 얘기일까요? 그 얘기도 언젠가는 할 시기가 될 것 같긴 한데 오늘은 이제 아니군요. 스페인 하면 대부분 떠올리시는 게 이제 가우디라는 인물이죠. 그쵸. 그러니까 가우디가 건축했던 사그리다 파밀리아 미완의 걸작이고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이제 마지막 첨탑을 올려서 140여 년 만에 곧 완공이 된다 이런 소식도 있는데 네. 오늘은 안타깝게도 가우디 얘기도 아니고 사그라다 파밀리아 대성당 얘기도 아닙니다. 그럼 어디 뭐예요? 그리고 스페인의 가장 유명한 도시 바르셀로나도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어딜까요? 오늘 떠나볼 곳은 스페인 북부 해안 도시인 빌바오라는 곳이고요. 아, 이곳에 빌바오 구겐하임 뮤지엄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네. 얼마 전 생을 마감한 세계적인 건축가 프랭크 게리가 설계한 건축물인데요. 이 프랭크 게리도 가우디하고 좀 통하는 인물이에요. 가우디를 굉장히 존경한다고 얘기했고 건축물이라기보다는 예술적 가치가 높은 건축들을 디자인을 했고 직선보다는 곡선을 굉장히 사랑한 인물인데요. 디자인적인 면부터 경제적인 효과 그리고 그 건물이 올라가는 동안 엮인 스토리까지 이 빌바오 구겐하임 뮤지엄 얘기를 오늘 좀 해볼까 합니다. 근데 그 빌바오 구겐하임 뮤지엄 뉴욕에 있는 거 아닌가요? 빌바오라는 도시의 이름이고요. 네. 그러니까 구겐하임 뮤지엄은 뉴욕에 본관이 뉴욕에 있잖아요. 있는 게 네. 맞아요. 그러면은 근데, 그 예. 본관이라고 하셨으면 구겐하임 뮤지엄이 같은 뮤지엄이긴 한데 그게 빌바오에도 있는 거군요. 예, 마치 프랜차이즈처럼 프랜차이즈. 예, 유명한 이 박물관 그 미술관 이런 데들이 최근에 이 분관을 세계적으로 이렇게 내는 이런 추세거든요. 네. 그러면서 본인들의 돈도 벌고 브랜드도 높이는 이런 전략을 펼치는데 오늘 얘기할 스페인의 빌바오라는 그 구겐하임 뮤지엄은 전 세계에 구겐하임 뮤지엄 몇 군데가 있습니다. 네네. 이탈리아에도 있고 그리고 뭐 다양한 곳에도 있는데요. 아부다비에도 지금 현재 건축 중에 있는데 솔로몬 알 구겐하임 재단이 직접 또는 위탁하는 등의 형태로 운영하는 세계적인 몇 군데가 있는 거죠. 오늘 얘기할 스페인의 빌바오 구겐하임 뮤지엄은 소유는 스페인 빌바오시하고 바스크 주정부가 하고 있고요. 네. 운영은 구겐하임 재단이 맡고 있는 일종의 프랜차이즈 형태인데 빌바오 구겐하임 뮤지엄 일단 건축물에 대한 디자인부터 좀 말씀을 드려보면 은빛의 소라 껍데기 같은 외관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보면 굉장히 독특해요. 인터넷 같은 데 검색하시면 금방 사진이 나오니까 한번 참고하시면서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딱딱한 콘크리트가 아니라 3만 개가 되는 티타늄판을 겹쳐서 외관을 만들었는데 마치 물고기 비늘처럼 외관이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바람이 불면 이게 굉장히 얇은 티타늄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사락사락 소리도 좀 나고요. 해질녘이 되면 노을이 이 은빛판에 반사되면서 오렌지색을 띠니까 조금 신비로운 느낌마저 받게 되는데 빌바오시 네르비온 강가에 위치해 있는데
그래서 마치 약간 살아있는 은빛의 거대한 물고기가 강밖에 와. 올라와 있는 듯한 느낌도 받고 이렇게 소리까지 나니까 약간 살아있는 듯한 느낌을 받아서 금방이라도 물속으로 이게 미끄러 들어갈 것 같은 이런 느낌을 주는 건축물입니다. 저는 그 어떤 소리인지 꼭 들어보고 싶어요. 그 설명만 들어도 정말 한 번은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더구나 건축물뿐 아니라요. 그 안에 여러 미술 작품들을 볼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건축물은 직선이 거의 없는데요. 그래서 대표적인 해체주의적인 건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해체주의 건축이요. 해체주의라고 하면 조금 어렵게 느끼실 수 있는데 쉽게 말하면 기존 질서를 파괴한 건축 디자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반적인 건축물들의 형태는 보통 기능을 따른다라는 원칙에 만들어지거든요. 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사는 집이라고 하면 건물 그 안에 가구나 뭐 이런 것들도 놓기 좋게 네모 반듯하게 맞아요, 만든다. 맞아요. 뭐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전시공간 미술곽이라고 하면 벽은 평평해야 그림 같은 것도 이렇게 걸 수 걸 있잖아요.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르는 거가 기능에 따라서 건축물 디자인이 만들어진다. 보통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해체주의는 이런 걸 모두 거부합니다. 그래서 빌바오 구겐하임 뮤지엄은 물고기 비늘이 수려한 곡선을 이루고 있는 외관으로는 내부가 잘 상상이 안 되는데요. 네. 이 건물을 설계한 프랭크 게리는 그러니까 건축 자체를 예술 작품으로 보고 이 디자인을 한 다음에 사실 전시 공간을 그 안에 껴 넣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리고 건축물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안정감을 갖기 위해서는 좌우 대칭적으로 만들거든요. 그렇죠. 그리스 신전 같은 것들이 대표적이잖아요. 정말 완전히 대칭적이잖아요. 대칭적이잖아요. 근데 이 건물은 벽은 굽어 있고 천장은 막 하늘 위로 뚫려 있고 막 이렇거든요. 완전히 대칭과는 거리가 먼 건물이죠. 사실 현대로 오면서 건축물은 예술이라기보다는 기능적인 측면이 계속 강조되어 왔습니다. 네. 이게 이제 이른바 모더니즘이라는 건데요. 네모 바튼탕 건물들이 우리가 거리를 걸어보면 쭉 늘어서 있는 이런 것들이 다 모더니즘의 영향인데 이렇게 지어야 돈도 좀 덜 들고 건물을 올리는데 시간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성의 논리가 사실 여기에 포함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예술가적 정신이 살아있는 빌바오 구겐하임 뮤지엄 같은 건축물들이 더군다나 또 쓰임도 미술관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훨씬 더 눈에 띄고 또 쓰임과 또 건축의 외관도 잘 어울리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그럼 그 빌바오 구겐하임 뮤지엄이 갖고 있는 돈 이야기 빨리 해보고 싶은데 뭘까요? 이 빌바오 구겐하임 뮤지엄은 시민들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해서 만들어진 미술관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죽어가던 도시 빌바오를 살리기 위한 철저히 계획된 도시재생 프로그램의 일환이었거든요. 그렇군요. 스페인 북부의 이 빌바오시는 인근의 풍부한 철광석 자원을 바탕으로 19세기 말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철강과 조선업으로 번창한 스페인의 대표적인 부자 도시였거든요. 네. 근데 이게 1970년대 석유 파동하고 아시아 국가들의 급부상으로 철강과 조선업 경쟁에서 밀려서 쇠퇴한 도시가 됩니다. 실업률이 35%까지 치솟고요. 1983년엔 대홍수까지 겹치면서 도시가 좀 엉망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빌바오시하고 바스크 주정부가 도시를 다시 살리기 위한 계획을 세우는데 빌바오를 제조업이 아닌 서비스와 문화 중심 도시로 만들겠다라는 것이었고요. 그 계획의 핵심에 이 구겐하임 뮤지엄 분관 유치가 있었던 것이죠. 네, 그렇군요. 이 바스크 정부하고 빌바오시가 독일의 짤츠부르크, 이탈리아 베니스, 일본의 도쿄 이들하고 구겐하임 분관 유치를 위한 치열한 경쟁을 하게 되는데 네. 도박에 가까운 파격적인 조건으로 이 분원을 따내거든요. 건설비 전액 부담은 물론 운영비 보조하고 미술품 구입까지 전부 자신들이 지원하겠다라고 하면서 이걸 따냅니다. 오, 그렇군요. 이게 성공한 프로젝트니까 이렇게 이익거래가 되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97년도에 개관해서 3년 만에 건립비용 1억 달러를 모두 회수하고요. 연간 10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을 끌어모으는 도시가 되거든요. 그러면서 관광 수입하고 세수 증대가 이루어진 거죠. 네. 경제적으로 큰 성공을 거뒀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그러네요. 빌바오 구겐하임 뮤지엄 추진할 때 시민들과 정치권의 반대도 꽤 심했습니다. 이미 망해가는 도시에 왜 외국 미술관을 짓냐 뭐 이런 주장이었고요. 그 정도로 망해가는 도시다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그랬군요. 그랬습니다. 그리고 문화적 식민지가 될 것이다라는 예술가들의 시위도 있었고 네. 세금 낭비라는 지적은 당연했고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당시 이 분원을 유치한 게 결국에는 빌바오시를 다시 일으키는데 큰 요인이 된 것도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부산도 프랑스의 그 퐁피두
폼피두 센터를 유치한다라고 해서 논란이 좀 있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렇습니다. 지금도 논란이 좀 되고 있는데요. 2024년도에 부산시가 프랑스 퐁피두 센터하고 MOU를 체결하고 조만간 최종 계약서 쓴다라는 얘기가 계속 들려오고 있는데요. 네. 빌바오 사례가 이들이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배경 중에 하나이거든요. 아, 그렇군요. 하지만 빌바오가 성공했으니까 세계적인 미술관만 유치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한다면 이건 큰 오산이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빌바오 사례는 쇠락한 공업 도시의 명운을 건 도시 전체 인프라 대수술의 마침표 같은 프로젝트였거든요. 네. 지하철 노선도 새로 깔고 항만도 정비하고 공항 신설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이 도시재생 계획에 포함돼 있었고요. 이 빌바오의 그 구겐하임 뮤지엄은 마지막 퍼즐 같은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이 프랑크 게리라는 거장 건축가가 설계한 예술 작품 같은 건물이 또 더해졌던 것이죠. 그리고 90년대 후반에 구겐하임 뮤지엄 분관은 굉장히 독보적인 컨텐츠였습니다. 다른 데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유럽 국가 중에 유일하게 거기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몰렸는데 퐁피두 센터는 우리나라는 한화그룹하고 손잡고 올 6월에 서울에 분원이 일단 열립니다. 네, 그래요. 그런데 또 부산에서 만약에 또 하나의 퐁피두 센터가 열린다라고 하면 너무 가까운 곳에 물론 안에 컨텐츠는 다르겠지만 두 개의 퐁피두 센터가 있다는 거. 그리고 한화는 민간 기업이니까 브랜드료로 얼마를 지불하든 이건 기업의 결정이지만 부산은 이게 또 세금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래서 빌바오와 좀 경우가 좀 다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럼 그 빌바오 구겐하임 뮤지엄 얘기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쟁이 지금 이란에서 일어났잖아요. 네, 그것과 시끄럽습니다. 관련돼서 빌바오 구겐하임의 재밌는 얘기를 해드리면 이 건물은 직선이 거의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처음에 프랭크 게리가 자신이 생각한 대로 디자인을 하려고 하니까 엔지니어들이 이건 물리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하다. 이 곡선들로 어떻게 건물을 만드느냐 이랬어요. 네. 그래서 생각해낸 게 다쏘라는 프랑스 항공사가 사용하는 전투기 설계용 소프트웨어 전투기 카티아를 들여서 설계. 이걸 오. 설계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산 그 전투기의 곡선을 활용한 이 계산을 해가지고 이 건물이 만들어졌고요. 또 하나는 아까 티타늄 얘기 드렸는데 네. 이 티타늄이 냉전의 산물입니다. 그러니까 구소련 당시에 이 티타늄은 뭐 항공기, 잠수함, 우주선, 전투기 이런 데 쓰는 물질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구소련이 이걸 쟁여놨었거든요. 네. 근데 이 냉전 시대가 끝나면서 러시아가 경제 성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이 티타늄을 시장에다 확 풀어버리거든요.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떨어집니다. 뭐 한 80%까지 가격 폭락이 일어나고 당시에 이제 처음엔 스테인레스로 이걸 만들려고 하다가 네. 프랭크 게리가 이 티타늄이 가격이 떨어지는 걸 보고 이걸 60톤이나 사들이죠. 아, 그래서 이 그래요? 외관이 티타늄으로 만들어지는데 지금 만약에 그거 산다 그러면 한 30배 정도의 가격은 더 줘야 됐었으니까 그쵸. 전쟁하고 연관된 또 어떻게 보면 평화의 시대가 오면서 이 미술관에 이 전투기의 소재인 티타늄이 쓰이고 있다는 것도 참 재밌는 요소일 거라고 생각이 그렇게 듭니다. 중동 이야기와도 연결이 될 수 있겠군요. 그 티타늄이 그 오염에 좀 강한 재질인가 봐요. 굉장히 부식도 안 되고 그러기 때문에 또 하나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티타늄으로 외관을 이렇게 다 만들어 버려서 네. 티타늄은 한 그 부식이 전혀 안 되는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100년 이상은 이 외관 보수를 위해서 쓸 돈도 절약하는 구겐하임 뮤지엄이 된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경제적인 요소가 포함된 건축물이다라고 보여집니다. 혹시 가본 적은 있으십니까? 저도 아직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스페인에 가보면 이 구겐하임 뮤지엄에 꼭 가보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건축물에 대해서 좀 공부를 했는데요. 네. 어쨌든 만약에 혹시 스페인에 가시게 된다라고 하면 바르셀로나만 가지 마시고 빌바오까지 들리셔서 이 건축물도 보시고 안에 그림들도 구경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김광수님이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진짜 사진이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라고 해주시는데 만약에 이 뮤지엄 사진을 찾아본다면은 네. 더 가고 싶은 생각이 들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저도 스페인 여행하면은 꼭 들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돈이 지은 세계 오늘은 티타늄으로 올린 스페인 빌바오 구겐하임 뮤지엄에 대해서 재미있게 이야기 나눴습니다. 경제 이야기꾼 김치현 경제뉴스 큐레이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겨울잠 자던 개구리가 깨어난다는 절기상 경칩입니다. 밤부터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비나 눈이 내린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 변화와 일교차에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6시 40분 현재
서울 1.6도, 수원 0도, 충주 영하 1.6도, 전주 1.3도, 거제 4.5도를 기록하고 있네요.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정은혜였습니다. 고맙습니다.